2학년 여러분, 지금부터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강의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이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병원체 때문이죠. 병원체. 그래서 이 병원체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이제 방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방어작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 병원체라는 녀석이 일단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과정별로 어떤 방어를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 그쵸? 이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치면 가장 먼저 들어온 데가 어딜까요? 이 병원체가 가장 먼저 침입하는 그 층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피부층이라고 할 수 있죠. 피부층. 자, 병원체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들어온 데가 어디라고? 여러분들의 피부층에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의 피부가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 피부층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같이 하면 더 뭔가 생생하게 표현할 건데, 이 피부층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만져보시면 까끌까끌하고 뭔가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 이렇게 까칠까칠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우리가 뭐야? 그럼 당연히 그 발에 많이 있지. 여러분들이 각질입니다. 각질. 그래서 이 피부 가장 바깥쪽에 이 각질층이 있는데, 이 각질층은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까끌까끌하고 어때요?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 각질층 그 자체로도 외부의 병원체들이 침입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두껍고 딱딱하고 까칠까칠하니까. 그럼 이런 어떤 구조로 인해서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방어라고 하냐면 물리적 방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의 가장 바깥쪽 피부층에 각질층이 있는데, 이 각질층은 그 구조로 인해서 병원체의 침입을 막더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방어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피부로 뭘 많이 흘리시죠? BTS는 이제 피땀 눈물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죠. 저희는 침땀 눈물을 흘리죠. 침땀 눈물은 우리 피부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침땀 눈물이 얘들아 괜히 흐르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언제 침하고 땀하고 눈물이 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이제 맛있는 걸 보면서 침이 날 수도 있고, 또 뭐 더우니까 땀이 날 수도 있고, 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반사적으로 눈물 난다고 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병원체가 침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가령 내 이 소화기관으로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 병원체가 이 피부층으로 침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눈 근처로 이제 병원체가 오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침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이 침땀 눈물을 왜 흘리냐? 이 침땀 눈물 자체가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방어를 하냐? 그 내용이 중요한데, 이 침땀 눈물 속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처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침땀 눈물 안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의 이 침땀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병원균이 침입을 할 때 얘네들이 피부층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올 때 이 침땀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그 침땀 눈물 안에 뭐가 있다?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라이소자임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방어다? 화학물질로 인한 방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 방어를 수행합니다. 자, 화학적 방어를 수행한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라이소자임을 파란색으로 썼잖아요. 그럼 이 라이소자임이 약간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럼 라이소자임이 어떤 물질이냐면, 이 녀석은 어떤 기능을 하냐? 얘는 세균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균에 세포벽을 파괴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세균은 세포막뿐만 아니라 세포벽도 있거든요.
생투 가시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균을 없애버리는 그런 화학 물질이 여러분들 침땀 눈물에 있는 라이소자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균의 세포를 파괴하니까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을 우리 전공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항생제라고 표현해요. 항생제. 자, 다시 라이소자임을 뭐라 한다? 항생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항생제 기능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얘 이름이 라이소자임이죠. 여러분들 생명과학 용어 중에 뭐뭐 자임으로 끝나잖아요. 이 자임이라는 표현은 효소명이에요. 효소명. 다시, 그럼 뭐뭐 자임이라고 끝나면 이건 효소 이름이야. 왜? 효소 자체가, 이 효소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엔자임이거든.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어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 엔자임이라는 거에서 왔기 때문에 이 자임이란 말이 붙으면 효소명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이 라이소자임도 어떻게 끝나요? 라이소자임. 즉 라이소자임은 항생제이면서보다 효소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원자에는 그냥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뭔지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전공 종료로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침땀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화학적 방어를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학생분들 특히 관리하고 있는 이제 올리브영 가서 여러분들 많이 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피부층으로 이제 뭐가 많이 분비되냐면 이 피지샘이 있어요. 피지샘. 여러분들의 피부층에 이제 피지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 피지샘에서 여러분들 뭐가 분비되냐? 산성 물질이 분비돼요. 그럼 이 산성 물질은 또 뭘 억제하냐? 얘는 또 세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층에서 방어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질층, 물리적, 침땀 눈물에서 화학적 방어, 피지샘 산성 물질 분비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체가 이제 이 피부층에 방어를 했는데 이 피부층을 뚫어버려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피부층을 뚫어서 이 아래로 간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피부층 아래로 이제 내려오시면 이 피부층 아래에 뭐가 있냐? 이제 점막층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피부층 아래에 점막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들이 이 점막층까지 뚫은 거야. 그럼 이 점막층 안에는 이제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일단 이 점막층은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점막하면 어떤 느낌이 들면 되냐면 한여름에 이제 땀 흘리고 나서 이 피부 만져보면 축축하고 뭔가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수한 물만 땀으로 분비되면 끈적끈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만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땀 흘리고 이제 여름에 이 피부층이 끈적끈적하냐? 그 끈적끈적한 물질이 점막층에서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피부랑 점막층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 점막층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막층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방금 말한 눈에도 있고요. 그다음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코 안입니다. 코 안. 코 안이 여러분들 딱딱하면 그거 잘못된 거인 거 아시죠? 코 안에는 계속 끈적끈적한 상태여야 되고 약간의 어떤 액체성 그런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점막층이 유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소화관이나 호흡기 안쪽에도 충분히 이 점막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 음식물이나 위액이나 소화액 보면 그냥 부드러운 물 같지는 않죠. 점액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층은 거기에 많이 분포하는데 방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 코 속에는 왜 끈적끈적하냐, 이 점막층 안에서 뭘 분비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점액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점액. 뭘 분비한다? 이제 점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은 끈적끈적함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액이라는 게 끈적끈적함을 높인다라는 걸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점성도를 높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성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끈적끈적한 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럼 우리 피부층에 이렇게 점액 또는 소화관 또는 호흡기관 안에 점액이 분비되면 이 상태가 끈적끈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 병원체를 가둬둘 수 있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기 때문에 가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병원체가 가둬지고 나면 또 뭘 분비하냐? 이 점액에 또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점액 안에도 뭐가 존재한다? 라이소자임이 존재합니다. 이 점액 안에 있는 이 라이소자임이 이 가둬둔 병원체를 또 만나가지고 화학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액이 분비돼서 이제 방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가래를 뱉어보신 적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관지나 이 호흡기관 쪽에는 이 점액도 많이 분비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섬모와 같은 털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병원체들을 가둬둔 다음에 이제 점액이 붙고 점액이 붙으면 끈적끈적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가래가 나올 때쯤 막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다 보면 뭔가 안쪽에서 그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점액 때문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액과 병원체가 이제 합쳐지면 이걸 가래라고 하고 이건 완자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아무튼 점막층에서는 이 점액이라는 것 때문에 방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막층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병원체가 이 점막층에서의 어떤 라이소자임에 의한 방어에도 뚫어불어. 그러니까 이 방어에 의해서도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병원체가 점막층 뚫고 또 아래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병원체가 점막층 뚫어서 오는 그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의 조직층으로 들어온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 조직층으로 이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 조직층을 경계로 해서 이제 이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혈액이 돌고 있거든요. 이제 이 아래는 혈액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층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혈액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체가 혈액을 들어오기 최종 전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조직층에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조직층으로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직층에서의 이 방어작용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조직층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저희가 뭐라 하냐면 중요해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 자, 조직층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뭐라 한다?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아무래도 중요하니까겠죠. 이 염증 반응이 실제로도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아직 수능에는 안 나왔어요.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 계속 아쉬워하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다가 작년 구모 때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수능 세대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보죠. 자, 염증 반응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키워드들, 용어들이 좀 있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염증 반응은 가장 먼저 누가 이제 반응을 하냐? 이 조직층에 있는 비만세포라는 녀석이 먼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염증 반응은 비만세포라는 특이한 이름의 세포죠. 이 비만세포라는 녀석이 맨 처음 등장하십니다. 그럼 이 비만세포는요, 뭐의 일종이냐면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얘가 백혈구 일종이다. 그래서 이 백혈구라는 걸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아마 백혈구가 이제 방어작용하는 세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백혈구만 알면 되니까 백혈구 정도만 배웠는데 사실 백혈구는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그러니까 백혈구로부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어떤 방어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만세포고 이 비만세포가 염증 반응을 최초 일으키는 최초 세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층으로 병원체가 들어오면 비만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이 비만세포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이 비만세포에서 뭐가 분비되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자, 뭐가 분비된다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 그럼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화학 물질이야, 얘도. 그러니까 비만 세포 안에 그때 우리 시냅스 소포 배운 것처럼 주머니 형태로 히스타민을 이렇게 과립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층으로 이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 비만 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이 안에 있는 히스타민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자, 그럼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되면 이 히스타민은 무슨 기능을 하냐? 공간을 같이 써야 돼서 이 히스타민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여기 조직층 아래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혈액이 있어요. 혈액. 그러니까 혈액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플러스 촉진입니다. 뭘 촉진하냐면 혈관 확장을 촉진시켜요. 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뭘 확장시킨다?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 여러분들 이 안에 흐르는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할 겁니다. 자, 혈류량이 증가하면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혈액 안에는 여러분들 적혈구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지? 그렇지, 백혈구와 같은 물질도 있죠. 그러니까 백혈구 유입도 어떻게 될까? 더 많아지는 거야. 아무튼 이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에 의해서 이 안에 백혈구와 같은 방어 세포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백혈구가 우리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백혈구. 자, 백혈구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방어장에서 알아야 될 세포가 또 있는데, 또 무슨 세포가 있냐면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세포?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대식세포라는 녀석은 이름 그대로 대식, 그러니까 뭔가를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먹는데 이 먹는 세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알아야 될 방어작용에서 또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백혈구랑 대식세포를 같이 소개한 이유는 이 대식세포도 뭐의 일종이야? 얘도 백혈구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백혈구의 사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얘도 방어작용을 하는 세포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소개한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조직층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조직층 안으로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직층 아래에 있는 혈액에 있는 이 백혈구 또는 대식세포들이 움직여줍니다. 왜?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됐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혈관이 확장된 다음에 이 밖으로, 즉 조직세포 안으로 이 병원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원래는 혈액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던 이 녀석들이 방어세포들이 혈액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전공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백혈구 대식세포가 혈관 밖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혈관의 유출이라고 표현해. 혈관의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건 이제 완자에는 없어요. 그래서 백혈구 대식세포가 혈관의 유출이 일어나서 이 조직층으로 들어오면 이 조직층으로 들어온 백혈구 대식세포가 이제 뭐 하겠어요? 이 침범한 병원체들을 어떻게 할까? 다 없애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이 병원체를 잡아서 없애버린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 식세포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백혈구와 또는 대식세포가 이 혈관의 유출로 인해서 조직층으로 와서 이 병원체를 없애버리는 이걸 우리는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자, 식세포 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식이야. 먹을 식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이 식세포 작용 또는 식균 작용으로 이 조직층으로 들어온 이 병원체를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자, 근데 이 염증 반응을 너희가 실생활에서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이게 언제 느끼냐면 이 염증 반응을 여러분들이 뭐에 찔렸을 때? 가시에 찔렸을 때가 대표적인 염증 반응이야.
가시에 찔리는 그 상황 있죠? 그 상황이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시 정도의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그 길이가 긴 어떤 뾰족한 거에 찔렸다는 얘기는 피부층과 점막층을 다 뚫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직층까지 다 뚫렸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뾰족한 어떤 물체에 피부가 손상이 돼서 뭐 피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대부분 조직층까지 뚫린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층에서 뭐가 일어난다? 방금 배운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 염증 반응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관이 확장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염증 반응의 특징이 어디다 적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결과니까 이 결과를 이렇게 써볼게.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가시 찔렸을 때 상황과 똑같아. 어떻게 돼? 그 가시 찔린 부위가 어떻게 돼? 부어오르죠. 자,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 만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가 어떻게 뜨겁죠. 그래서 여기서 뜨겁기 때문에 잠시만요. 애플 펜슬이 잘 지금 안 되네요. 가시가 찔리고 나면 거기가 이제 만져보면 뜨거워요. 그럼 그 뜨거운 이유는 뭐야?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혈관이 확장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혈액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조직층의 이제 병원체를 제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염증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면서 중요한 용어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최초 시작은 비만세포고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면 백혈구 대식세포가 따라 올라오고 그 백혈구 대식세포 혈관의 유출이 일어나서 이제 조직층에 있는 병원체를 식세포 작용 또는 식균 작용으로 잡아 없앤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 찔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제 통증이 일어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제가 조직층까지 뚫렸을 때 방어작용을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 염증 반응까지 저희가 방어를 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여기까지의 이 방어작용은 피부층, 점막층, 조직층까지 이 방어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여러분들 이 방어작용 파트는 사실은 뭐랄까 이런 용어들이 중요해. 이런 표현한 용어들에 따라서 문제를 맞추고 틀릴 수가 있는데 이런 용어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점막, 조직층 즉 어디 전까지 혈액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 방어작용은요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왜 이름이 비특이적일까요? 뭔가 특이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비특이적이냐? 얘는 병원체의 종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병원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원체가 뭐든 간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여러분들 신속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다라는 얘기는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지. 왜냐면 너희가 가시 찔렀는데 바로 방어 안 일어나면 너희 여기 염증 생기고 더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빠르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피부는 뭐 머리끝, 그러니까 두피부터 발끝까지가 모두 피부잖아.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범위,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작용하는 범위는 이제 매우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무슨 면역이다? 선천성 면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천성이다.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가 만약에 이 아기한테 병원체가 침범을 해도 방어를 못할까요? 물론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뭐 인큐베이터실이나
이제 살균실에서 이제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도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해요. 우리보다는 이제 잘 못하겠지만 그 말인즉슨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생명체로 태어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곤충도 있습니다. 곤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곤충들 모기마저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선천성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설명한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한 거를 잘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 전까지를 설명한 거죠? 그치, 혈액 전까지를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 이 병원체가 혈액 전까지 뚫고 나서 염증 반응을 했는데도 이것마저도 방어가 안 돼. 그럼 드디어 이 병원체가 어디로 올까요? 그렇죠, 이제 혈액을 뚫어버립니다. 즉 혈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뭐야? 이제 혈액 안으로 들어온 이후의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 필기에서 헷갈릴까봐 이제 혈액으로 들어왔다는 건 여기는 지워놓을게요. 이제 그 다음 필기부터 이어져 갈게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단 필기를 너희가 정갈하게 해야 되니까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그 다음 넘어올게요. 방금까지 한 건 이제 병원체가 이제 그렇게 한 거고,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 특이적 방어작용도요, 제가 병원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체가 어디를 뚫었다?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혈관을 뚫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혈관을 병원체가 뚫는 순간 이 병원체라는 녀석이 혈액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병원체가 혈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왔어.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병원체가 혈액 안으로 온 순간, 즉 이 공간이 병원체가 혈액 안으로 들어온 순간 우리는 이 병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비특이적 방어작용 설명할 때 병원체라고만 말했지 항원이라고 말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 항원이라는 표현을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항원은 혈액 안에 들어온 병원체를 뜻하는 거야. 그 전에 병원체는 그냥 병원체입니다. 저희는 항원이라는 말을 전공에서는 혈액 안에 들어온 녀석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특이적 방어작용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결국엔? 그렇지, 이 항원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이 항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특이적 방어작용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필기를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전 개념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자, 여기 옆에 공간 활용해서 사전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이 항원에 대한 반응을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이 특이적 방어작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전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전 개념이 뭐냐면 림프구 개념이야. 림프구. 자, 다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전 개념은 림프구라는 개념이다. 자, 림프구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소화계 때 뭐였냐? 암주간 얘기하면서 림프관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림프관이라는 혈관 외에 다른 관이 있는데 이 림프관 속에 뭐 있어? 이 림프관 속에 림프액이 흘러요. 그럼 림프액에 있는 게 뭐겠어? 이 림프구인 거야, 여러분들. 림프액 안에 있는 게 이 림프구인데, 그럼 이 림프액에는 뭐가 흐르냐? 뭐 다양한 게 흘러요. 다양하게 흐르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림프액 속에 면역세포들이 흐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 이 림프구가 이름이 림프구지만 얘는 세포예요. 세포. 무슨 세포? 얘는 면역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림프구도 결국엔 세포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애가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이 림프구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림프구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림프구를 아셔야 된다. 자, 두 가지 림프구가 있는데 어떤 림프구가 있냐면 T 림프구라는 게 있고요. 자, T 림프구라는 게 있고 B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두 가지 림프구는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있다. 자, 그럼 이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T 림프구와 B 림프구는요 모두 최초 태어난 곳은 골수예요. 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이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골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골수가 이러면 왜 골수겠어요? 뼈. 여러분들 뼈에 있는 이제 뼈에 있는 액체 중에 이 림프구를 만드는 실제로 액입니다. 액. 물론 이제 그 액이 뼈 속에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 골수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본 멜로우라 그래요. 본 멜로우. 본 뼈, 그다음 멜로우. 멜로우. 이 본 멜로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본 멜로우가 골수인데 이 골수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1차 림프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이 1차 림프기관이라 하는 거는 애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즉 모든 면역세포들이 생성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혈구 있죠. 그 다음 백혈구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림프구 등등 이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야? 골수입니다. 골수. 그래서 이 골수라는 것이 면역기관에선 가장 중요한 기관이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수 이식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왜 언제 일어나냐면 특히 백혈병 환자들한테 골수 이식을 많이 합니다. 왜? 백혈병 환자들은 이 골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골수가 기능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 골수를 이식해서 병을 완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이 골수라는 곳이 계속해서 혈액 성분들을 만드는 곳이거든. 아무튼 이게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시고 어찌됐든 우리들이 알아야 될 BT 림프구는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자,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광주에서 다 지금 성장하고 계시죠. 다 성장하고 있지만 저희 학년에도 전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는 여러분들도 뭐 과거에 광주로 전학을 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을 왜 갑자기 하냐면 이 BT 림프구는 모두 골수에서 생성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대전에서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대전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생성된 건 또는 태어난 곳은 대전인데 얘네들이 성숙하는 장소가 달라져요. 자, 다시 뭐가 달라진다고? 성숙 장소가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대전이어도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성숙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성숙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성숙하는 장소가 다르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T림프구는 어디에서 성숙을 하냐? 이 T림프구는 성숙 장소가 어디냐면 가슴샘입니다. 가슴샘. 어디라고? 가슴샘입니다. 가슴생이 아니고 가슴샘이죠. 그래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 이 가슴샘을 이제 전공에서는 흉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흉선. 이제 옛날에는 흉선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요즘엔 가슴샘으로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가 누구다? 이제 T 림프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 림프구는 성숙 장소를 이동을 해서 말 그대로 전학을 갔다라는 얘기지. 전학을 가서 이제 성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림프구는요 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림프구는 이동하지 않고요 그대로 어디에서 성숙하냐면 골수에서 이제 성숙한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광주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 성숙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림프구로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슴샘이 영어로 뭐냐, 다이머스거든요. 다이머스. 선생님 왜 영어를 알려주시나요? 생명과학인데. 여러분들 이 BT 림프가 왜 이름이 BT냐, 성숙 장소 때문에 그래요. 가슴샘이 영어로 뭐라고? T, 다이머스. 골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본. 그러니까 B로 시작하지.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녀석을 뭐라 한다? 비림프구라고 하고, 가슴샘, 다이머스의 T자를 따서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를 뭐라 한다? T림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지 말고 좀 참고해서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을 했어요. BT 림프구로 성숙을 했으면 이제 이 BT 림프구가 성숙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분열을 합니다. 분열. 자, BT 림프구가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 왜 얘네들도 세포니까. 자, 분열을 합니다. 자, 세포 분열을 하고요. 이 세포 분열이 끝나면 제가 이제 유전단원 때 알려드릴 건데, 이 분열을 했으면요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분화가 일어나야 돼요. 분화. 자, 다시 분열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 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분화라는 개념은 뭐냐? 분열은 여러분들 1단원 때 배웠으니까. 이 분화라는 건 특정 기능을 가진 세포로 운명 지어지는 거야. 운명 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세포 분열을 해온 이 세포들이 다 동일한 세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관으로 분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세포인데 그 100개의 세포 중에 20개의 세포는 간으로 가. 그럼 걔네들은 간세포로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20개의 세포는 여러분들의 뭐 눈이나 뭐 피부를 구성한 세포로 가. 그럼 걔네들은 눈세포, 피부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가진 세포로 운명 지어지는 걸 뭐라 한다? 분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유전을 위해서도 아셔야 되고 생명과학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내가 왜 하냐, 이 T림프구, B림프구가 운명 지어지는 세포가 따로 있거든요. 사전 개념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많죠. 근데 이걸 알면은 얘들아 너희가 쉬워져 이제. 그러면 T림프구는 뭘로 분화되냐면, T림프구는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 그 분화되는 두 가지가 뭐냐,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가 T림프구의 분화 형태다. 그래서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저희가 줄여서 TC라고 써요. 전공에선.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세포독성을 의미합니다. 뭐 알 필요 없으니까 안 쓸게요. 그다음 보조 T림프구는 보조가 영어로 뭘까요? 헬프죠, 헬프. 그래서 T 헬퍼. 실제로 전공에서도 논문에서 T 헬퍼 셀이다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더라. 자, 그 다음에 B림프구도 이제 분화를 해야 되죠. 애도 중요하죠. 그래서 B림프가 분화해서 어떻게 되냐? 애도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방어작용 하려면. 자, 그럼 B림프가 분화된 형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형질세포라는 게 있고, 형질세포. 그 다음에 기억세포라는 이 두 가지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지금 말하면 좀 그렇고 그냥 BT림프구가 이렇게 분화된다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전 개념인데 여러분 사실은 사전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전 개념을 잘 정리해 놓고 다시 방어작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왼쪽으로 다시 와서 자,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다시 와서 이제 림프구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다시 이 항원이 침입한 이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항원이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 혈액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이 혈액 안으로 항원이 들어온 순간 저희 몸은요 비상사태예요. 비상. 마치 이제 재난 안전 문자 오듯이 이 항원이 침입한 순간 저희 몸은 이제 비상이 걸려서 이제부터 방어작용 세포들을 이제 끌어모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원이 침입을 했을 때 이 항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반응해 주는 게 누구냐? 제가 이거를 이제 항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이 항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항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천천히 말할게요. 이 항원이 사실은 원래 병원체죠, 병원체. 이제 원래는 병원체였는데 이제 혈액을 왔으니까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원체 가령 세균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균도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포잖아요, 세포. 그럼 이 네모난 게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네모난 게 세포면 이 세포의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 한다? 세포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세포막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막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막단백질이 있을 때 이 세균의 또는 이 병원체의 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가령 세모 모양 막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반원형의 막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 네모난 막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삼각형 원형으로 그린 건 다 뭐다? 막단백질이에요. 자, 근데 막단백질인데 종류가 다 어때?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럼 제가 굳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병원체 또는 동일한 항원이라도 그럼 저희 몸이 찐으로 느끼는 그 항원의 정체는 뭐냐면 막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항원 그 자체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이 항원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저희는 항원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전공해서 항원 결정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체가 항원이겠지 하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맞지만 정말 찐으로 방어작용 배우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말 저희가 항원으로 내 몸의 방어작용이 인식하는 항원은 뭐다? 막단백질이다. 그래서 이걸 항원 결정기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전공에서 에피토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토프, 항원 결정기가 이 항원마다 여러 부위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항원 결정기에 따라서 이 녀석에 따라서 저희는 이거에 특이적으로 저희 몸은 방어를 합니다. 방금 말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막단백질 이걸 1번으로 하고 동글뱅이를 2번, 네모를 3번으로 하면 저희는 1번에 대한 방어 따로, 2번에 대한 방어 따로, 3번에 대한 방어를 각각 따로 하는 거야. 너희 몸은 그래 왔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방어를 할 때 더 중요한 건 이 병원체 또는 항원이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 때문에 우리는 방어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항원의 정체, 즉 결정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항원 결정기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방어가 다르다는 걸 가지고 수능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항원이 이렇게 침입을 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항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게 누구냐? 애를 먼저 뭐 한다? 잡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병원체를 잡아먹는다. 이 녀석을 이제 식균작용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식균작용하는 녀석을 아까 염증 반응 때도 소개했는데 그게 뭐다? 자, 백혈구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이제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자, 백혈구도 관여합니다만 사실은 이 전공 이 방어작용을 배울 때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녀석은 대식세포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대식세포가 이 항원이 침입을 했을 때 이 항원 침입을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이 항원 침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식균작용을 하는 친구가 이 대식세포입니다. 자, 그럼 이 대식세포가 이 항원을 말 그대로 식균작용, 먹어버리겠죠. 자, 먹어버리고 나서 애가 무슨 일을 하냐. 이 얘를 이렇게 씹어먹고 나면 뭘 만드냐면 항원 조각을 만들어요. 물론 이때 항원 조각은 방금 말한 이 막단백질 조각이겠지. 아무튼 이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에 의해서 항원 조각을 만든다. 그래서 이 항원 조각을 만들어서 이 항원 조각을 얘도 이제 세포니까 뭐합니까? 세포막이 있겠죠. 이 세포막 밖으로 표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대식세포가 씹어먹은 이 항원 조각들을 밖으로 표출시켜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항원 제시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자, 다시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통해서 항원 조각을 만들고 그 항원 조각을 막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이 현상을 뭐라 한다? 항원 제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항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신호를 낸 거죠. 자, 항원 들어왔어. 항원을 내가 이렇게 먼저 처리했으니 항원을 제시했으니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방어작용 세포들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죠? 그 어벤져스에 이제 마블 어셈블 하듯이 이제 영웅들이 이제부터 등장할 겁니다. 그 등장을 이제 대식세포가 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원이 제시됐으니까 이제부터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자, 이제 공간을 좀 크게 쓰고 이제 이어서 써볼게요. 그럼 이 항원을 제시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항원 제시한 걸 또 누가 먼저 가장 알아차리냐? 자, 이게 촉진이라고 얘기했죠. 대식세포가 제시한 이 항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또 반응을 해주는 게 누구냐? 아까 우리 T림프구에서 두 가지 분화된 세포 중에 뭐가 있었죠? T 헬퍼셀, 즉 보조 T림프구가 먼저 반응을 해줍니다. 자, 보조 T림프구가 먼저 활성화가 돼서 이 제시된 항원 조각을 먼저 반응을 해줍니다. 이 보조 T림프구가 먼저 반응을 해주면 이 녀석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두 가지를 다 촉진을 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보존 T림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이름이 왜 보조라 그랬죠? 도와준다 그랬지. 뭘 도와주냐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BT 림프구에 뭘 도와주냐? 분화를 사실은 촉진해주는 애였어. 자, 다시. 사실 보조 T림프구가 BT 림프구의 분화를 촉진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 T림프가 되게 중요한 녀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조 T림프가 없다면 BT 림프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능을 가지는 면역세포로 분화를 못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가 이제 중요한 녀석인데, 그래서 이 내가 플러스라고 쓴 건 이제 촉진한다는 걸 쓴 겁니다. 이제 촉진하겠죠. 뭘 촉진한다? 이 B림프구와 T림프구가 분화되는 걸 촉진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위에도 써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제 면역 과정을 써야 되니까 쓰는 건데, BT림프가 이제부터 분화를 합니다.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분화되더라? 그렇죠. T림프구와 다시 보조 T림프구로 분화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분화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제 위에 필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 긋고, 이제 그냥 T림프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세포독성 T림프구죠. 이 T림프가 분화해서 세포독성 T림프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 자체에서 뭔가를 좀 느껴야 되는데, 왜 T림프가 세포독성 T림프가 되냐? 이 세포독성 T림프구 TC세포는요,
T림프구 자체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공식으로는 포포린이나 이제 그랜자임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어떤 독성 물질을 투입하는 그런 물질이 분비를 해요. 이 림프구가. 그럼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포야. 그럼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어떻게 하냐면 애가 직접 그 항원으로 가요. 얘가 직접 그 항원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사멸시킨다라고 표현할게요. 직접 이 독성 물질인 포포린 그랜자임을 투입을 해서 이거 완전히 없어요. 이런 녀석을 가지고 직접 항원을 죽여버린다. 직접 항원을 사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독성 T림프가 직접 항원을 사멸시키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방어점에서는 용어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세포독성 T림프가 항원을 직접 죽이는 이 면역 반응을 우리가 뭐라 하냐, 얘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수능에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색깔로 쓰는 거예요. 다시 세포독성 T림프가 분화돼서 직접 항원을 사멸시키는 걸 뭐라 한다? 세포성 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보조 T림프구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조 T림프구는 원래 기존에 있던 보조 T림프구고, 지금 오른쪽에 쓴 보조 T림프구는 새로 만들어진 보조 T림프구입니다. 근데 이 새로 만들어진 보조 T림프구도 뭐 할까요? 그렇죠. 이 B림프가 분화하는 걸 또 촉진되겠죠. 그래서 이 B림프가 분화하는 걸 또 이어서 촉진할 겁니다. 또 이제 배터리가 없네요. 펜슬 배터리가 없네요. 잠시만요.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다시 B림프가 이제 분화를 해야 되고, 이걸 이제 보조 T림프가 촉진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 B림프가 이제 분화해서 이제 뭐가 되냐? 아까 말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이제 분화가 될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능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형질세포는 뭘 하는 세포냐면, 이 형질세포에서는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예요. 드디어 등장했네요.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다. 항체를 생성한다. 그럼 이 항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야? 뭔가 항원에 반응하는 물질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항체가 항원과 반응해서 또 항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이다.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왜 이름이 기억세포일까? 그렇죠. 얘는 뭐 하냐면 최초 침입한 항원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원을 기억하니까 얘가 무슨 세포야? 기억세포란 얘기야. 그래서 최초 침입한 항원을 기억해서 얘가 기억세포입니다. 뭔가 말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제 방어적인 진짜 지금 저 몇 분 동안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대로 쭉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에 제가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건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좋아했고, 물론 이제 또 갑자기 또 영상 녹화하는데 또 접복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형질세포에서 또 항체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쵸? 이 항체도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항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형질세포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세포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생명과학 문제에서는 형질세포에서는 이제 소포체나 골지체가 많이 발달돼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단백질 합성이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항체를 만들어주는 세포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 항체가 만들어진 항체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항원들을 사멸시키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원항체 반응 자체가 항원을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도와주는 기능이 크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항원항체 반응까지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항원항체 반응으로 항원을 없앨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없앨 수 있겠구나지 직접 없애진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압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데, 이 항원항체 반응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선 세포성 면역이라고 그랬죠. 자, 항원항체 반응 일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체액성 면역이라고 표현해요. 체액성 면역. 자, 다시 위에는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진짜 세포가 직접 죽여요. 그래서 이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래 지금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원항체 반응하는 건, 항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항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혈액 안에 녹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 안에 있는 항원을 만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건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의 체액,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을 포함한 조직액 등의 액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아셔야 됩니다.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세포독성 T, 세포성 면역.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들이다라는 거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길게 말했지만 항원 침입해서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해서 보조 T림프가 활성화돼서 이 항원에 대해서 BT림프를 분화시켜서 세포독성 T,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형질세포 항체 만들어서 체액성 면역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과정까지가 어디 과정까지냐면 항원이 제시돼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있죠. 이 과정까지가 이제 뭐냐면, 물론 이제 기억세포도 만들어진 거고, 이 과정까지가 얘들아 1차 면역이에요. 1차 면역.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돼. 자,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이 뭐다? 1차 면역 반응이다. 무슨 말이야? 이제 최초 항원이 침입을 해서 기억세포가 얘를 기억하고 뭔가 세포성, 체액성 면역까지 한 거, 이게 몇 차 면역 반응이다? 1차 면역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1차 면역 반응이 있으면 이제 몇 차 면역 반응이 있을까요? 그렇죠. 2차 면역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면역 반응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요. 자, 다시 앞에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 2차 면역 반응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원이 이제 2차 침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항원은 무슨 항원일까? 1차와 같은 동일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는 거지. 그럼 동일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면 앞에랑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똑같은 과정이 모두 똑같은 과정이야? 비특이적 반응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 우리 앞에서 비특이 배웠잖아. 비특이 배웠고 특이적 방어작용 과정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동일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면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기억세포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이 기억세포가 주인공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일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면 이거에 의해서 이 기억세포가 뭘 했죠? 아까 항원을 기억했죠? 그러니까 이 기억세포가 누구보다 빠르고 많이 어떻게 되냐면 형질세포로 전환됩니다. 뭐로 전환된다고? 형질세포로 전환이 됩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자, 다시. 동일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면 기억세포가 뭘로 전환된다고요? 형질세포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필기를 어떻게 했냐면 빠르고라고 했죠. 빠르고. 자, 빠르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그렇지, 속도가 매우 빠르게, 그러니까 평소 형질세포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형질세포로 전환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이라 그랬죠. 많이. 그러니까 많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양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1차 침입했을 때보다 2차 침입했을 때가 눈 깜짝할 사이에 형질세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그것도 많이 형질세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보다 빠르고 많이 형질세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애가 뭘 만든다 그랬어? 항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항체가 생성 속도도 빠르고 생성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이 양도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는 얘기지. 몇 차 침입을 할 때? 2차 침입을 할 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많아지는 또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 항체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항원항체 반응해서 이제 항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최초 침입했을 때는 아프더라도 2차, 3차 침입했을 때 안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기억세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빠르고 많이 한 이 반응을 뭐라 한다?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반응을 뭐라 한다고?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은 조금 연결은 되지만 다르다는 걸 좀 알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생했어요. 지금 1차, 2차 면역 반응 얘기하면서 제가 방어작용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좀 외울 게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지금 이 설명을 앞에서부터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완자를 보시면 완자에서 원자에서도 제가 지금 몇 쪽이냐, 158쪽까지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158쪽 설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에이즈 HIV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라서 적어 놓은 거고, 방금 제가 말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시라고 한번 완자 그림으로 같이 볼 겁니다. 있으신 분은 완자 펴서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할 건데, 봐봐요. 그래프 볼 때 X축, Y축이라 그랬지? X축은 시간이고 Y축을 지금 잘 봐. Y축이 뭐야? 항체 농도죠. 항체 농도. 그럼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활성화돼야 된다? 형질세포가 합성돼야 돼. 형질세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원 A를 처음 주사를 했대.
그럼 항원 A를 처음 주사한 건 1차 주사잖아요. 그쵸? 1차 주사를 하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 후에 항체 A가 지금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지.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왜 여기 지금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저희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부터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비특이적에서 특이적까지 어떤 그 일련의 과정 또는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러니까 항원이 처음 바로 주사된다고 해서 방금 우리가 그 필기했던 그 과정이 순식간에 바로 일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항체가 이렇게 계속 합성돼서 분비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서 분비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몇 차 면역반응이라고 아까 배웠어? 1차 면역반응이라고 배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항원 A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항원 A에 대해서 항체 A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항체 A가 피크점 찍은 다음에 면역을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28일 이후에 뭐 했습니까? 항원 A를 두 번째 주사했죠. 그럼 이건 몇 차 침입한 거죠? 이제 2차 침입을 한 거죠. 그럼 2차 침입을 했으면 이제 그래프 기울기를 보세요. 이 기울기가 어떤가요? 미친 듯이 가파르죠, 그쵸?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수학 때 배웠으니까 속도죠, 속도. 즉 항체 생성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 Y축을 비교해봐요, 여러분들. Y축을 비교해보면 이 Y축 값이랑 1차 면역 때 이 Y축 값이랑 어때? 상당히 크지? 그러니까 Y축 값이 많다라는 건 뭐야? 그만큼 양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왜 가능한 거야? 이게 몇 차 면역 반응이라? 2차 면역 반응이라 가능한 거지. 그럼 2차 면역 반응이 가능한 이유는 뭐다?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뭐가 있다. 기억세포가 존재했기 때문인 거죠. 왜? 1차 침입을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이 기억세포가 뭘로 전환된 거다? 이제 형질세포로 전환이 된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이렇게 빠르고 많이 만든 거죠. 이게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뭘 얘기해 줬냐? 항원 B는 처음 주사했대. 자, 항원 B를 처음 주사했어? 항원 B는 처음 주사했으니까 다시 어때? 얘는 M만의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이 걸리고 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또 2차 침입하면 또 A처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특정 항원에 대해서는 특정 항체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방어작용을 하는 거야?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뭐든지 지금 이런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비특이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긴 해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해서 항원 제시를 해야지 뭐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비특이적 반응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제 특이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필기로 돌아와서 이제 1차, 2차가 뭔지는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필기한 이 내용들이 다 무슨 방어작용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인데,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필기한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방금 이제 그래프 해석해서 좀 몇 개 알긴 하셨을 텐데, 이제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랑 비교하면 좋죠.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병원체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지,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얘는 침입한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거죠. 특정 항원에만 방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항원에만 방어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각 항원별로 이제 종류에 상관있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특정 항원에만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 항원에 대한 형질세포 항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므로 다소 시간이 어떻게 돼?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범위도 어때? 작용 범위도 당연히 그러면 어때? 이 항원에만 작용하니까 좁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항원이 너희 혈액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경험을 해야지 이 방어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후천성 면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후천성 면역. 그러니까 이 후천성 면역을 가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체가 좀 진화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곤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다 했지만 곤충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후천성 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진화된 메커니즘을 가져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잘 정리하길 바라고. 그다음 하나 이제 더 설명해야 될 건, 이건 이제 까먹을 뻔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자, 2차 면역 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전환된다라고 했죠.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형질세포가 절대로 기억세포가 될 수는 없어요. 다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형질세포는 항체 만들고 죽어요. 그냥 분해됩니다. 형질세포는 다 기능을 한 다음에 그냥 사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필기 내용은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우리 완자 한번 꺼내봐서 159쪽을 한번 볼게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관련된 좀 응용 사례인데, 자,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는 백신입니다. 백신. 자, 이 백신의 작용 원리를 이제 너희가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따로 필기하기보다는 완자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완자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백신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화시킨 병원체 또는 병원체가 생산한 독소 등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N은 뭐냐면, 백신은 뭐냐면 이 약화된 병원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화된 병원체. 그러니까 완자에도 좀 애매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약화된 병원체라는 얘기는 독성이 어떤 병원체라는 얘기야? 독성이 있긴 있지만 적은 병원체인 거야. 그래서 약화된 병원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일단 뭐로 적용할 수 있어? 얘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 얘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백신의 원리가 뭘까요? 너희가 이제 뭐 코로나 옛날에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는 약화된 병원체 또는 약화된 코로나 단백질을 맞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약화된 코로나 단백질을 맞았으니까 어찌됐든 항원에 감염이 된 거죠. 그럼 너희가 항원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때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신 맞고 한 3일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쉬어야 된다 그랬지. 왜 쉬어야 되냐면, 일단 너희가 항원에 노출됐기 때문에 너희 몸은 아픕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처음에 항원 노출되면 며칠간 어떻더라? 아프다고 했잖아. 이 말이야. 자, 아픈데 그럼 우리가 왜 이걸 맞냐? 우리가 이걸 처음에 아프면서 너희 몸에서 뭐가 일어나?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방금 우리 배웠잖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포 독성 T림프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진다고?
기억세포가 형성되는 거야.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 기억세포가 형성된다. 그럼 제가 필기는 안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다 체크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기억세포 형성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는 목적은 뭐다? 그 병원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 이 기억세포를 만들면 뭐가 좋은데? 너희가 백신 맞은 이후에 살아가다가 이 체내에 체내에 뭐가 침입하면? 이후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2차, 3차든 아무튼 그 이유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2차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면역 반응이 일어나?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이 항체가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래서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반응을 해서 저희 몸을 면역 반응하게 해준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백신의 원리야. 결국 뭘 만드는 거다? 기억세포를 만드는 거다. 쉽죠? 그리고 나름 여러분들 실생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겁니다. 이걸 좀 알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백신은요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하려고 맞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럼 뭐 하려고 맞아? 예방하려고 맞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백신은 예방하려고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백신의 원리가 방금 배운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자, 그러면 백신까지 얘기했고 다음으로 이제 면역 관련 질환이야. 자, 면역 관련 질환 중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은 제가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질환이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혹시나 이제 상황이 되면 알레르기 반응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사실 수능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가면역 질환은요 앞에서 한번 했어요. 언제? 신경계 질환 할 때 제가 자가면역 질환 필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을 구성하는 정상 면역계의 세포들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정상 면역 세포들이 자기 몸을 구성하는 정상 세포나 조직을 그냥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정상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정상 면역계가 내 정상 세포들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이유가 다양하고 뭐 살아가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몸에 있는 면역계가 공격을 하니까 이걸 뭐라 한다? 자가면역 질환이다 한다. 그럼 이 자가면역 질환을 다룬 이유는 가장 유명한 류마티슨 관절염. 이 면역세포가 연골을 파괴하여 생긴 질환인데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면역 관련 질환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면역 결핍. 면역 결핍. 자, 면역 결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결핍입니다. 결핍. 이 결핍이라는 건 면역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 이상의 면역이 현재 전하는 질환인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유명한 에이즈인 거죠. 에이즈. 자, 이 에이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이즈는 병명이고 애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뭐야? HIV야. HIV인데 이제 에이즈는 뭐의 약자냐면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천성이라는 건 얻어진 거야. 살아가면서 획득을 한 거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A로 시작하는 획득하다 또는 얻어진 거다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acquired가 있죠. acquired 획득된, 얻어진. I가 뭐냐면 임뮨이라는 건 여러분들 면역의 영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면 이거 질문을 할 텐데 임뮨, DS가 뭐냐면 여러분들 D가 결핍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D가 결핍을 뜻하는 영어 단어 뭘까요? deficienc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mmune deficiency, 이게 결핍이란 뜻이고, 그래서
후천성 획득된 면역 결핍 신드롬이 증후군이잖아. 신드롬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얻어지더라. 근데 이걸 유발하는 질병이 누구더라? HIV다. 그럼 HIV는 뭐의 약자냐? 휴먼. 그 다음에 I가 뭐냐면 임뮨 디피시언시가 그대로 가요. 자, 휴먼 임뮨 디피시언시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휴먼이 저게 아닐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졸려서 휴메인이라고 써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웃지 마시고. 아무튼 휴먼 임뮨 디피시언시 면역 결핍. 그 다음에 V는 뭘까요? 바이러스. 제가 만약에 영어도 시험에 낼 수 있다면 HIV도 약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틀려버려서 죄송하네요. 민망하네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휴먼 디피시언시 바이러스고 면역 결핍 바이러스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는 나중에 볼게요. 아래에다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누구라고 했냐면 HIV라고 했잖아. 그럼 이 HIV가 왜 이 에콰이얼드,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 유발하냐면 이 HIV의 숙주세포를 알면 끝나요, 여러분들. 이 HIV의 숙주세포가 누구냐면 보조트림프입니다. 자, 다시 HIV의 숙주세포가 누구라고? 보조트림프야, 보조트림프. 그러니까 HIV의 숙주세포가 보조트림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IV가 이 보조트림프에 감염이 되면 누가 파괴되냐? 보조트림프가 파괴되는 거야. 그럼 혹시 앞에 내용 잘 들으신 분들 보조트림프가 파괴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보조트림프가 파괴가 되면 이게 파괴되잖아요? 그럼 B트림프가 어떻게 돼? 얘네가 분화가 안 돼. 얘들아, 분화가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돼? 면역세포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가령 항체라든지 기억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HIV는 사실은 뭐 많이 써져 있긴 한데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숙주세포가 누구라고? 보조트림프 세포예요. 그럼 이거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 AIDS, 에이즈가. 그럼 항체나 이 기억세포라든지 뭐 세포독성 T림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TC, 공감해서 TC라 쓸게요. 이런 녀석들이 다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면역세포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면역세포가 안 만들어지니까 면역 결핍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이게 면역 결핍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조 T림프가 제거되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 들으시고 나서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봐봐. 지금 푸른 선이 HIV야. HIV가 최초 감염됐을 때 이때는 이제 처음 감염했으니까 보조 T림프가 이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뭔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보조 T림프가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는 일어난 거야. 최초 침을 했으니까. 근데 이 HIV가 그래도 이 보조 T림프를 어떻게 한다? 숙주로 삼으니까 이 HIV가 보조 T림프의 숙주가 되면서 나름 HIV를 증식을 합니다. 그럼 HIV가 증식되면서 뭐가 파괴돼요? 이 보조 T림프가 파괴되는 거야. 그렇지? T헬퍼가 이제 파괴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 면역 결핍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면역 결핍이 점점 일어나죠?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는 증가해요? HIV는 증가해. 오케이? 그래서 이 증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감염 시간이 오래되면 뭐가 일어난다?
이제 방어, 내 몸에서 면역을 못하는 면역결핍 지경까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고 왜 면역결핍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설명은 모두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혈액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 게 많으니까 일단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관련 문제 많이 풀길 바랍니다.